이 기자 생활을 20년 해보니까 말이죠. 이 특종하기만큼이나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보를 시인하고 또 사과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알량한 자존심과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서 작은 실수는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고발 뉴스는 특종만큼이나 오보를 즉각 수정하고 사과하는 솔직한 언론이 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저희 새마을운동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고발 리포트에서 상지대 홍성태 교수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새마을운동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있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도 상당히 많았다. 또 새마을운동은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된 대표적인 국민 계도 활동이었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방송 중 실수로 한양대 홍성태 교수의 사진이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 홍성태 교수님께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을 해주신 상지대 홍성태 교수님께도 감사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0월 28일 월요일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은 계급이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은 영 딴판이죠. 병역 면제, 입사시험 면제, 죄를 지어도 감옥 면제. 이 특권층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나라죠.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특권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교육 특권입니다. 특권이 우리 세대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있잖아요. 네, 저희 소속 먼저 밝히시고. 헌법상으로는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도 사실 의무교육이 확장돼야 되는 그런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오히려 지금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제 자사고 설립이 굉장히 이제 좀 확산되면서 이제 대기업 자본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특권 학교들이 이제 양산되고 근데 이것이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좀 균등하게 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헌법의 정신에 좀 역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발 뉴스가 오늘 오전 삼성전자 본관 앞 1인 시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지식사회가 나서서 재벌의 자사고 설립 추진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대기업의 내년 3월 자사고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삼성의 이제 임직원 자녀를 한 70% 정도를 뽑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임직원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른 학교에 예에서 좀 비추어 보면 영훈중학교라든가 또 하나고등학교라든가 예에서 보면은 결국은 사회 특권층의 이제 좀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이제 고위 좀 판검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음서제와 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특권 학교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 점들이 결국은 이 부와 권력을 좀 대물림하는 이제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특별검사의 아들이나 경제관료의 딸이 아니면 입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삼성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학생의 절대 과반수를 삼성 임직원 중에서만 뽑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외부인은 진학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자녀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부모가 그만큼 잘나지 못하면 갈 수 없는 학교. 이런 학교 조선시대라도 있었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네, 다시금 삼성이 들이우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짙은 그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10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574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저희 고발뉴스는 1차 국민촛불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이 촛불 집회를 취재해 왔는데요. 벌써 17번이나 있었네요. 그런데 이 초반에 비해서 참여자 수도 적고 또 사회적 반향도 크지 않다 보니까 참여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 천막을 치고 취재를 해야 하는 저희들도 좀 힘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번 느끼는 게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깊은 반성과 함께 더 열심히 취재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저와 함께 촛불 광장으로 나가보시죠. 네, 17차 국민촛불대회 또 어김없이 촛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역인데요.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하고 공약 파기 그리고 정교조 등 노동 탄압을 항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촛불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잇따른 추가 부정선거 의혹들이 발굴이 됐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이에 따라서 문재인 의원 부정선거 책임론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오늘 집회 상당히 그 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열리고 있는데요. 한 4천여 명, 평상시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역시나 집중된 모습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거론이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집회 최대 화두는 특별검사제였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필두로 특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시작됐던 그 2라운드 닉슨 재선위원회가 아니라 닉슨 자체가 문제가 됐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대선 개입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문제가 되는 제2라운드가 여러분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세훈 김용팔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박근혜와 공모했던 김기춘, 박근혜와 공모했던 남재준, 박근혜와 공모했던 황교안, 지금도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정치 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이자들에 대한 공격을 여러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국회의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의 박소곤 대표 역시 특검을 강조했습니다. 이토록 집요하게 수사방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 남은 방법은 특별검사제 도입밖에 없습니다. 독립적 특별검사제 도입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고발뉴스가 마이크를 들고 만나본 상당수 촛불 시민들은 사과나 특검제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말씀 좀 여쭤도 될까요? 고발뉴스라는 인터넷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한 말씀 여쭤도 될까요? 오늘 이렇게 뭐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박근혜가 물러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구체적으로 뭐 댓글 조작이라든가 이런 저걸 봤을 때 우리가 국민이 그 사실적인 것을 이래 여론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뭐 사과하고 말고. 그렇죠. 깨끗하게 물러가는 게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과로 이렇게 국정원 개혁 사과는 그거 말장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선생님? 요 촛불 하나 보태려고 나왔습니다. 요 와서 들어보니까 뭐 4대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나오지 않고 또 저것도 안 하고 이런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전혀 나오지 않아서 한번 구경 삼아 나와봤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규합해서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 즉 걸기해야 한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실망스럽게 그지없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춘천에서 왔습니다. 춘천에서요? 네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게 도저히 못 갈 수가 없어갖고, 예. 그래서
동참하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예, 같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좀? 이 와서 보니까 뭐 이게 참 근데 너무 지금 그냥 불길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렇지 않네. 네? 너무 불길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생각과는 아주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더 일어나야죠. 힘차게 그냥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쉽죠? 네, 아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니 그냥 불꽃이 일어나야죠. 예. 네, 오늘 17차 촛불 집회. 이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뭐 피로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피로를 씻어주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이 촛불들 사이로 천막들이 보이는데요. 팩트TV 천막이거든요. 여기는요. 조합원을 지금 뽑고 모으고 있는 그런 데스크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시죠? EJ의 EJ 생활역사협동조합 이사장 겸 EJ에서 2박사를 맡고 있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바로 EJ 이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셨죠, 여러분? 자, 많이들 알 거예요. 얼굴 너무 많이 팔렸어. 목소리 아시겠죠? 자, 그런데 팩트TV도 조합원을 모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EJ 조합원 현재 어느 정도 수준 되고 있어요? 저희 초반에 시작한 게 15명 발기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8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왜 사실 EJ 저도 재밌게 즐겨서 이분을 진짜 울분을 불태우면서 듣고 있는데 저희도 역시 고발 뉴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EJ 조합원이 돼야 되는지 한 말씀 좀 역사적으로 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 작가가 늘 얘기하듯이 역사 전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는 곳이 과연 어딘지를 생각한다면은 자연스럽게 EJ 생활역사협동조합에 가입을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38짜리 노총각 3명이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르면서 빌빌대면서 어떻게 저떻게 고생하며 방송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컨텐츠로 남아서 오랫동안 후손들에게 남을 수 있게 하려면은 협동조합의 시스템이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EJ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라고, 계속 많은 좀 조합원들 운집하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고발뉴스의 성공도 고발뉴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천막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못 보던 천막이 오늘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봉봉협동조합. 야, 봉봉협동조합 무슨 조합인지 잠시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뭐 배추도 있고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봉봉협동조합. 좀 어색하다. 다시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봉봉협동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봉봉협동조합이 혹시 정봉주 의원이? 네, 맞습니다. 정봉조합 이래 권력들의 정봉주 의원님께서 홍보대사로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이사장이 아니라 왜 홍보대사예요, 근데? 저기 10년 선거 박탈되셔가지고요. 여기 조합원으로도 활동을 못하세요. 그래서 홍보대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정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조합도 못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제품들 가지고 나오셨는지. 지금요, 가장 핫한 게 절임 배추가 있습니다. 예, 절임 배추. 이 지금 가장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현지 농민분들 직접 수확하신 사과 있고요. 사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산자들이 다 나와 있네요. 중간 유통을 빼고 생산자랑 소비자랑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믿을 수 있는 농산품인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품은 차차 알려나가기로 하고요. 협동조합 뭐 좀 많이들 참여하고 계신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아직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해서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앞으로 많이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24년 전교조가 집회가 종반으로 흐르면서 촛불 시민들이 초반보다 2배 이상 늘어서 10,0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법의 노조로 내몰린 전교조 교사들의 참여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집회 현장에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는 전라북도에서 왔습니다. 기차 타고 왔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방문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집회? 저 오후에 노동
노동자 집회가 있었고요. 그거 참가하고 촛불 집회를 함께 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벌써 17차고 한 150일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세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힘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럴 때 뭐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 아마 촛불의 동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박근혜가 촛불의 동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정교조에게 시비를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제일 정답이시네요. 네. 모모답안. 집회는 마지막 순서로 박근혜 정권의 공약 파기로 인한 시민 피해를 규탄하는 9개 단체 대표들의 항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이라는 그런 번듯한 공약 내세우고 국민들을 희롱하고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예산안에서 이 공약 이행에 대한 예산이 반토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원칙한 신뢰를 반하던 박근혜 어디 갔습니까? 네, 17차 촛불 이제 마지막 노래를 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2시간가량 남짓되게 아주 뜨거운 경론이 펼쳐졌습니다. 특검 얘기들 많이 나왔고요. 정면으로 대선 불복하자는 얘기는 지배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씨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강한 부정의 목소리들 많은 분들 한 입으로 오늘 요구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사실 초반만 해도 한 4,000명 정도 되는 시민으로 시작이 됐는데 만여 명 지금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집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온 분들 저희 촛불 취재 천막으로 오셔서 많은 분들 인사하셨습니다. TV, 언론에서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가 진실이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초봄, 늦봄이었죠. 늦봄에 시작된 촛불이 이제는 아마 많이 쌀쌀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뜨거운 집회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적을지 모르는데 적다고 우려하지 마시고 언론이 정치인들이 돕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나와보십시오. 당신의 촛불이 켜지는 순간 광장이 꽉 찰 거라고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고발뉴스가 전해드렸습니다. 만 20년 전이죠. 14대 총선 과정에서 군 부재자 투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부정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중위로 근무하던 이지문 씨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 밖으로 드러난 군의 선거 개입 실태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지금도 군대 내 내부 고발의 백미로 꼽히고 있죠. 이지문 중위의 고발. 그 이후 20년이 지나도 군의 선거 개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실태와 심각성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당시 내부 고발의 주인공이죠. 이지문 당시 중위, 지금은 정치학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지금 제가 연세대학교 박사시고 정치학, 그다음 연세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호루라기 재단의 또 상임이사로 근무 중이시죠. 호루라기 재단이 뭐 하는 재단이죠? 호루라기 휘슬블로우 내부 고발 재단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호루라기를 분다는 것이 내부 고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의 법적 지원이라든지 내부 고발자 자녀에 대한 어떤 장학금을 준다든지 올해 뭐 내부 고발자 상을 뭐 준다든지 작년에는 그 장진수 주무관한테 이제 내부 고발 호루라기 상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출신인데 내부 고발자가 다시 또 내부 고발자를 돕는. 야, 의미 있는 일이네요. 네, 잠깐만 우리가 92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뭐 이지문 중위 우리 상임이사의 내부 고발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당시 92년이란 말이에요. 노태우 정권 군부 독재 연장선상에서 아직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공안 한파가 계속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군에서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 지지 정신교육까지 뭐 어떻게 보면 양반이고 정신교육은 예, 양반이고 네. 아예 중대장이나 뭐 상사 보는 자리에서 여당을 찍게끔 아예 공개 투표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원래는 군인들도 부재자 투표를 통해서 비밀 투표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중대장 앞에서 찍는다고요? 그래서 뭐 다른 중대장 같은 경우는 우리 중대는 한 100명 중에 단 3표만 야당 표다. 나머지 97표는 여당 표다라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까지 이제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법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92년 대선 때부터는 영예 투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민간 시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그런 뭐 공개 투표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차단하게 되었죠. 야, 그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뭐 바로 구속됐다가 파면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군이 아니라 ROTC 의무 복무였는데 원래 제 군에 가기 전에 장교 특채로 삼성에 입사해놨는데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삼성. 예, 삼성 복직 이제 이제 무산되었었죠. 예. 그런데 이제 파면 취소 소송을 해가지고 3년 걸쳐가지고 그 당시 제 부대에 있던 장교 사병들 중에서 전역한 사람들이 재판장 나와가지고 사실 그랬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바람에 승소해가지고 파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내부 고발에 A부터 Z까지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 법정 소송,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왕따, 그 다음에 뭐 회유와 협박 다 겪으셨을 텐데, 자,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확인해 봐야 할 사실 3가지를 저희가 들고 나왔는데, 자, 첫 번째. 군의 정치 개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사실을 보십니까? 예, 참 간단하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의 정치 개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 이지문 군 부재자 부정선거를 내부 고발하셨던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군 대선 개입은 저강도 구태타다. 사실상 구태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아직 뭐 실체가 전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 개인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뭐 사이버 사령부만의 문제를 하더라도 명백한 저강도 구태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강도 구태타. 사실 그 레토릭이죠. 저희가 소송할까봐 저강도라고 붙였는데 사실상 구태타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째, 군 정치 개입은 내부 고발로 막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뿐만 아니라 뭐 국정원이든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흥분이 좀 되는데요. 자,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의 정치 개입 계속되고 있다. 지금 오늘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심리전 요원들 20명가량이 4개 팀으로 나눠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JTBC 우리 이지문 상임이사께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삼성의 JTBC가 보도한 내용이고,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군의 댓글 요원들이 더 있다. 추가로 내용 폭로하겠다. 지금 민주당에 여러 의원님들이 붙어 있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폭로하고 있는데 추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 입장에서 군에서는 개인적인 행동이었고 뭐 별로 잡담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이 2가지로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2가지 다 어떻게 보십니까? 군에 뭐 그 댓글을 올린 사람들이 일반 사병이 아니라 다 부사관급 이상 그 간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특히 사이버 사령부의 특성상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는 신뢰할 수도 없고, 더욱이 그 발표가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발표한 것인데, 뭐 잠깐 제기를 드리면 그 당시에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저희 장병 5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지문 중위가 한 말이 맞느냐? 500명 다 사실 아니다. 우리는 공명정당하게 투표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국방부에서 합동조사한다는 자체가 난센스인 거고, 그 발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싸늘하게 그냥 일축해버리시는데, 그도 그럴 게 직접 당하셨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군인들 500명한테 당시 너희들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상부의 압박이라든가
공개 투표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500명이 아니다. 저희 대대 장병들, 예, 그 중에서 전역한 이제 장교 사병들이 그래도 전역한 다음에야 사실은 그랬는데 군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 못했다라고 이제 답을 해준 것이죠. 내부 고발자들이 제일 사실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런 왕따 그리고 자기가 밝힌 사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부정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내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덮고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이전에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0명 정도가 국감에 나왔는데 다 부인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내부 고발이 정말 어려운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할까요? 그 사람들? 일단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 하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개인적 행위라든지 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자기네들의 그런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니까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그 조직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 참 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라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 심적 충격이 더 커지는 것이죠. 사실 저도 좀 그런 유사한 예가 있었어요. 과거에 삼성 엑스파일을 보도하던 당시에 이제 MBC 간부들 10개월 전에 모든 자료를 입수했는데 저보고 취재가 안 됐기 때문에 보도를 못했다라면서 저 상당히 좀 혼났거든요. 그런 경우를 거치면서 정말 이 내부 고발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자 군의 정치 개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고 계신데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때 당시 92년에 내부 고발을 했던 당시에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군의 선거 개입과 지금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일단 봤을 때 많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점이 유사한가요? 먼저 그냥 말씀을 드리면 92년 3월 달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있던 그 3월 달에 일련의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3월 중순에는 공군 방공포 사령부에서 여당 지지 정신교육을 했다. 사령관이 그 다음에 며칠 후에는 야당 후보에 대해서 혼외자가 있다는 유임을 지금의 국정원이죠. 안기부 직원들이 뿌리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이제 그 군 부대 부정선거를 고발했고 또 몇 달 후에는 그 한준수 충남 명기 군수가 강권 선거에 있었다가 고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 이제 뭐 보훈처, 군, 국정원 이런 내용들을 보면 20년 전하고 어떤 행태만 달라졌지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최소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최소한 선거에서 했던 민주주의, 선거에서 했던 공명성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특히 강권에 의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좀 정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 뭐 응답하라 1994 드라마도 있지만 이거조차도 20년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일단 제도적 민주주의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퇴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지난 10여 년 동안의 민주정부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가졌었는데 정말 처절하게 허물어지네요. 그러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정훈 또는 군대 각종 정신교육 또는 예비군 교육에서 이른바 여당에 대한 홍보 나아가서 야당 후보들에 대한 흑색 선전이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지금도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거 20년 전과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것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인터넷이 있었으면 난리 났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인터넷이 없는 시기였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도 인터넷이 있었으면 그런 부정투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군인들이 인터넷 통해 가지고 다 제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내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인터넷 이제 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군 부대 투표 부정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인터넷을 활용한 이런 이제 인터넷 조작, 댓글 조작 이런 것들이 활개친 걸 보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더 투명해질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좀 회의감이 요즘 와서 특히 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무선전화
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투명화되면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다. 부패가 더 멀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또 민주주의를 인터넷에서 활용해서 더 반민주적 행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참. 두 번째 사실로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 심각한 내용인데 이런 심각한 내용을 우리 이지문 상임이사,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저강도 구태타다. 사실상 구태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 이유를 좀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뭐 군이 뭐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YS 문민 정권 들어서면서 하나의 척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사령부라고 한정돼 있지도 않을 뿐들 것이고 아직 전말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의 어떤 인적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한다 자체가 그것이 쿠데타가 아니면 뭘 쿠데타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이 자기네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어떤 종북 좌파에 대한 안보 교육 차원이라고 강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20년 전에도 똑같은 논리 빨갱이에 대한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군은 자기네들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군은 안보를 지키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유 또 뭐 진보 보수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넘겨야 될 부분인데 자기들을 판단해서 이거는 종북이고 좌파고 해서 안보에 이해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다시 군이 통제하는 사회, 국정이 통제하는 사회로 해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안보에 있어서 가장 그 주요한 적을 판단하는 것은 헌법과 대한민국 국회죠. 그렇다면 그 외에 임의로 이념에 따라서 지배 권력의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군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그게 군사문화며 군사 독재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사실 과거만 해도 군이 한국 정치 내부에 있어서 정치사에 있어서 대단히 큰 역할을 했어요. 대선 과정에서 군이 반대하면 대통령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좀 군의 존재감이 그야말로 안보를 통해서만 제한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선 과정에 군이 개입했다니까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저희가 뭐 또 오늘도 보도를 보면 군의 기무사라든가 보안사 이런 사령관 3스타죠. 사령관이 대거 박지만 씨, 37기 대통령의 최측근 친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데 이거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닌가요? 이 저강도 구테타가 현실화된 마당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대선 개입의 문제가 지난 이명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권의 문제를 보는 것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음 문제고 분명히 그런 국가 기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령 그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떤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에서의 의무라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각종 우리 뭐 예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도 이것이 지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의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더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현 정권의 통치 의도와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셨는데 안타까운 표시였는데 오늘 오전에 그 국무총리 뭐 담화가 있었나 봐요. 그죠? 철저하게 뭐 하겠다. 네. 근데 저도 읽어봤는데 들어오면서 웃음 좀 실소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는 내각의 책임자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에 사실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내용인데 그러면 벌써 책임자에 대해서는 처벌해야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 기소만 돼도 바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뭐 이게 시간을 벌겠다는 거겠죠. 반년이나 시간이 흘리지 않았는데 뭐든지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처음에 조사가 안 되면 다 뭐 은폐되고 조작되고 사실이 특정되기 어렵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한 정권에서도 부담스러워진 거죠. 어떠한 그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과연 다 보나마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이제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면 네. 임기 뭐 고반이 될 거고 참 이 언론의 문제 같습니다. 이 언론이 심각하게 의제 설정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국무총리가 엄단하겠다 그러니까 박수 치는 언론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깜짝 놀랐던 게 그 공중파 9시 뉴스였는데 그날이 이제 그 윤석열 팀장이 경질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그 9시 뉴스에서 뭐 그 불량 음식물 뭐 분쇄기 그 기사가 나간 다음에 한참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 불량 음식물 파쇄기보다 이 윤석열 팀장 경질이 더 그 팩트로 그 어떤 뉴스로서 가치가 없었던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봐도 우리 언론이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지를 좀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심각하죠. 예. 사실상 윤석열 수사팀장의 경질은 민주주의가 파쇄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음식물 파쇄가 더 중요하다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군의 정치 개입 심각한데 여전히 20년이 지나도 내부 고발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왜 그렇죠? 더욱이 뭐 일반 공공기관 또 공무주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정원, 뭐 군 같은 정말 외부에서 특히 그냥 국회 통제도 벗어나는 곳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그 안에서 90년에 윤세양 이병이 그러니까 보안사 민간 사찰에 대해서 폭로하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부자가 아니면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또 이번에 사회보사 같은 경우도 현직 군인이 제보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그런 좀 내부 고발자들이 나와줬으면 20년 전에 법이 없을 때도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나와서 용기 있게 정을 했는데 지금은 법도 많이 이제 돼 있고 사회적 어떤 그런 안전망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지지도라든지.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고 그리고 저는 내부 고발 최근에 뭐 건현이 수사과정이나 윤석열 사건을 보면서 언론을 보는 느끼는 게 뭐냐면 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저는 고향이 부산 쪽인데 농담 삼아 제가 나는 호남이 내가 아닌 게 출생이 참 너새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뭐 호남이어서 하는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식의 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지금도 보면 이 사람이 뭐 호남이냐 또 뭐 어떤 뭐 민주당을 뭐 좀 친민주당이냐 이런 걸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팩트.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맞습니다. 어떤 공익을 주느냐를 갖고 봐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그런 식의 뭐 또 내분, 뭐 하극상, 뭐 학명 이런 식의 논리로 보여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예.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바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인 것 같습니다. 아직 여전히 그걸 악용하는 정치인들 많죠. 광주의 경찰 아니냐 당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멘트도 기억이 나는데 끝으로 이 군 내부 고발자 이번에 사이버 어떤 그 사령부죠. 부정선거 밝혀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호루라기 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활동 계획 좀 그래서 저는 우리 재단만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군 관련된 군 전반의 이제 그런 인권 그런 이제 부패 비리 이런 이제 정치 개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좀 NGO 시민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거 하시면 저희 고발 뉴스나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신문 보니까 군 성폭력 피해 중에서 제대로 처벌받는 상관이 5%도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던데 요건 특별히 좀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강력하게. 그래서 그 내부 고발 단지 부정비리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성폭력 문제. 해군의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 실몬스 중위 사건이 그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계기로 내부 고발 제도 활성화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도 민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오늘 어떠세요? 그 고발 뉴스 사실은 초대석에 나오셨는데 간단한 소감 좀 받겠습니다. 이상호 기자분하고는 또 연대 박사 입학 동기고 이전에도 뭐 그 취재원으로서도 만난 적도 있고 해서 상당히 편안하면서도 주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였고 안타까운 저는 국정원까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군 사이버까지 나오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제가 공공기관 가서 강의를 할 때 공직자들한테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이제는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여전히 우리 이지문 당시 중위 그리고 현재 호루라기 재단의 상임이사의 역할이 크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에 영국에 간답니다. 그런데 이 주영 한국 대사관이 지난번 미국 순방 때처럼 인턴을 뽑고 있는데요. 선발 인터뷰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사건 같은 일이 터져서 그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 맞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비신사적인 질문 아닙니까? 성추행을 당해도 고분고분 문제 삼지 않을 요원을 뽑기 위한 일종의 입막음의 과정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그런 질문을 당한 신청자는 성추행을 당하면 문제 삼겠다 이렇게 발언하니까 선발관들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거 이 한복 패션쇼 말고 다른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뉴스 오니콘 고발뉴스 2013년 10월 28일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썩썩 하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역시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국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